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60대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자식이 둘이 있었습니다. 왜 과거형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시겠죠? 이 사연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저의 아픈 이야기도 꺼내야 할 것 같아서 처음으로 어딘가에 이야기를 해봅니다. 제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똑부러진 딸 하나와 귀여운 막둥이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들 어릴 때부터 일을 나가는 바람에 집에는 항상 큰 딸과 막둥이 아들이 함께 있었어요. 나이 차이가 8살이나 나다 보니 큰아이가 작은애를 참 예뻐했었죠. 늘 집에 어린 막내 아들을 두고 나오는 것이 마음에 걸렸음에도 제가 끝까지 제 일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다 저희 큰딸 덕분이었습니다. 엄마, 상우는 걱정 말고 저한테 맡기세요. 엄마 돈 벌어오는 것도 힘드실 텐데 상우는 제가 돌볼게요. 남편 혼자 외벌이를 하는 것도 저희 부부가 고려해보지 않은 건 아니지만 남편이 공무원이었고 지금도 공무원들이 월급이 많지는 않지만 체감상 그때는 더 적었던 것 같아요. 큰딸 하나만 키울 때는 몰라도 아들을 하나 더 낳으니 저희 부부의 어깨가 조금 더 무겁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며 크게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제가 어린 시절 3남 4녀로 좋지 못한 가정 형편에 어렵게 컸던 기억이 있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막내가 하도 어리니 상대적으로 큰딸이 의젓해 보이긴 했지만 큰딸도 그런 엄마의 마음을 이해해 줄 만한 나이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저를 배려해 주니 참 고맙고 눈물이 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학원이 끝난 막내를 데리러 가던 큰딸이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 다음은 네, 예상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나날들이었어요. 사실은 지금도 그때를 잠깐 떠올리는 생각만으로도 몇 날 며칠을 악몽에 시달릴 정도로 너무나 힘이 드네요. 하지만 당시에 저는 가슴 아파할 힘도 여유도 많지 않았어요. 저나 남편보다도 누나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누구보다 제 누나를 잘 따르던 막내가 가장 힘들어 했거든요. 어린 나이에 겪은 말도 안 되는 이별이니 그 상실감에 얼마나 힘들었을지 감히 상상조차 안 되네요. 막내는 아직도 그 사고가 자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날 데리러 오라고 하지만 않았어도 누나가 그렇게 되진 않았을 거라면서. 아무튼 그때부터 밝고 명랑했던 막내도 어쩔 수 없이 조금은 어두운 아이로 크기 시작했어요. 도저히 그 애를 혼자 두고 일을 낳을 수 없어서 저도 결국은 직장을 그만뒀고 아이가 학교나 학원에 가 있는 동안 파트타임 일을 구해서 하는 게 고작이었어요. 그 일을 겪은 후로는 이상하게도 저도 아이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일이 겁이 나고 괜히 큰애를 떠올리면 죄스러운 기분이 들어서 막내를 무뚝뚝하게 대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랬으면 안 됐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당시엔 자식 먼저 떠나보낸 부모가 어찌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겠냐는 말을 온 몸으로 느끼고 있었거든요. 막내가 그 사고가 본인 탓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저 역시 그 사고가 제 탓이라고 늘 여겼어요. 제가 일을 하지 않고 집에 붙어서 아이들을 돌봤더라면 그 애가 그런 일을 겪지 않아도 됐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며 시간을 보냈죠. 그러는 동안 제 몸과 마음도 점점 피폐해지기만 하더군요. 하루는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막내도 혼자 지내도 될 정도로 컸는데 당신도 다시 슬슬 일을 해보는 건 어때? 차라리 일을 하는 동안은 잠깐이나마 잊을 수가 있어서 좋더라고.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면 못 살아. 나도 그날 일만 생각하면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게 아프지만 그래도 어떡하겠어. 여보, 살 사람은 살아야지. 당신 맨날 집에 들어앉아서 이러고 있으면 작은 애 보기에도 안 좋아.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내가 내 딸 생각하는 게 그렇게 못할 일이야? 당신이 그렇게 일한다고 있는 동안 나까지 소연이를 잊어버리면 우리 딸 불쌍해서 어떡해? 세상 사람들이 다 잊어도 우린 소연이를 잊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진정해봐 여보. 난 그런 뜻이 아니라. 하도 몇 달 동안 아이를 못 잊고 우울해하니 남편이 제 걱정을 한다고 한 소리에도 저는 쉽게 예민해져서 남편과 대판 싸웠어요. 그러는 동안 숨죽이고 저희 부부의 싸움을 듣고만 있던 아들이 하루는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엄마는 저도 없어져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그래요. 누나 저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저도 알고 있고 누나를 생각하면 지금 살아있는 게 너무 미안해서 미치겠는데 엄마까지 왜 그러세요? 아빠 말대로 살 사람은 살아야죠. 제발 누나 얘기 좀 그만하세요. 얘기 나올 때마다 나도 누나 따라가고 싶다고요. 그 얌전했던 아이가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채로 악에 받쳐 소리를 지르는데 저랑 남편 전부 너무 놀라서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그때까지 그저 말수가 적어지고 어두워졌다고만 생각했던 아들이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처음으로 알았거든요. 아들의 속마음을 듣고 나니 정말 이대로 폐인처럼 지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이대로 살다간 제가 하나 남은 아들까지 망치겠다 싶더라고요.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얼른 정신을 차렸어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이별을 겪게 되면 가장 빨리 나을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내는 것 뿐이었어요. 그 상처를 자꾸만 들여다봤자 짓무르기만 하더라고요. 어차피 치료할 수 없는 상처인데 자꾸만 건드려서 덧나게 하는 것보다는 임시 방편일지라도 차라리 밴드라도 붙여서 상처의 존재를 잊는 게 나았어요. 잊으려 한다고 잊혀지는 건 절대 아니었기에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가족 모두가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더욱더 일에 매진했어요. 남편 말대로 다시 일을 하니 그 시간만이라도 몰두할 것이 생겨서 한결 낫더라고요. 가장 걱정했던 막내 아들도 오히려 제가 집에 붙어 있을 때보다 훨씬 멀쩡해 보였어요. 예전에 비하면 교류도 적고 소통도 줄어든 가족이 되었지만 시간이 좀 지나니 가끔은 화목하게 셋이 여행도 가고 쇼핑도 하고 밥도 지어 먹으면서 다른 평범한 가족처럼 지낼 수 있게 됐죠. 표현은 많이 안 했지만 막내한테 참 많이 고마웠어요. 어린 나이에 큰 아픔을 겪어도 단 한마디 원망도 하지 않고 한 번의 일탈도 없이 잘 커주었거든요. 시키지 않았는데도 공부를 잘 하던 누나를 동경해서였는지 열심히 공부해서 이름 들이면 다들 아는 꽤 좋은 대학교에도 합격했고 제 아빠처럼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싶다며 몇 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더니 공무원 시험에도 합격을 해서 공무원이 되었어요. 네 아들은 정말 잔소리할 게 없다. 어쩜 그렇게 애가 바르고 자기 할 일도 잘해? 그런가? 우리 아들이 철이 좀 일찍 들긴 했지. 걔는 아주 야무져서 여자도 정말 괜찮은 여자 데려올 것 같아. 원래 끼리끼리라잖아.
상우가 딱 자기처럼 예의 바르고 성실하고 똑부러진 여자만 데리고 오면 너는 이제 더 걱정할 거 없겠다. 아휴, 거기까진 바라지도 않아. 내 마음에 좀 아니다 싶어도 상우가 좋다면 좋은 이유가 있겠지. 부모가 너무 간섭하면 잘 살 자식도 못 산다더라. 나는 그냥 우리 아들 행복만 했으면 좋겠어. 아무것도 더 바라지 않아. 하긴 이만큼 잘 살아온 것만 해도 대단하지. 내 아들도 상우 반의 반만큼만이라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 제 사정을 아는 주변 지인들은 아들이 삐딱선 한번 타지 않고 잘 자라온 것에 대한 기특함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저도 아들이 장가갈 나이가 다가오니 그제서야 한숨이 놓이더라고요. 아들의 성장기 사춘기를 다 겪는 동안 어디다 말은 안 했지만 늘 불안하고 애가 혹여나 나쁜 마음이라도 먹을까봐 늘 전전긍긍했거든요. 사실은 가끔 아들이 제 교육관에 부합하지 않는 요구를 하더라도 못 이긴 척 다 들어줄 때도 많았어요. 혹여나 아들이 제게 안 좋은 감정을 품고 잘못된 선택이라도 하면 어떡하나 괜한 걱정이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저렇게 씩씩하게 잘 커서 결혼할 나이까지 된 아들의 모습을 보면 한없이 고맙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엄마, 저 실은 6년 정도 사귄 여자친구가 있어요. 정말? 왜 그동안 말을 안 했어? 그냥요. 그땐 이 사람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얼마나 만날지 모르니까. 그런데 오래 사귀어 보니까요. 저 이 여자 아니면 안 되겠어요. 저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엄마. 그래? 나는 네가 홍기 꽉 차도록 만나는 사람이 없는 건가 싶어서 내심 걱정하고 있었는데 잘 됐네. 어떤 사람인데? 어디서 만난 사람이야? 그런 건 나중에 만나서 직접 물어보세요. 제가 미리 말하면 만나서 할 얘기가 없잖아요. 얘는 그래도 기본적인 건 알아야 무슨 얘기를 하지, 참. 저에게 결혼하고 싶은 여자 이야기를 꺼내는 아들의 표정이 생소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들을 통해서 언제 만날지 약속 일정을 조율했고 2주 뒤에 그 여자를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상우 여자친구 소현이라고 해요. 처음 여자친구를 만나 인사를 나누던 그 순간 저는 제 길을 의심했어요. 소연이요? 순간 여자친구의 이름이 꼭 제 큰딸의 이름과 똑같이 들렸거든요. 아니 어머님, 소현이요. 현실할 때 현이요. 현실할 때 현이라니. 그 말에 정말 거짓말처럼 저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어요. 아, 소현. 그래요. 상우가 워낙 연애하고 이런 걸 엄마한테 말을 안 해주는 타입이라 6년 사귀었다는 건 들었는데 나머지는 직접 물어보라고 해서. 나이가 어떻게 돼요? 아들에 비해 다소 성숙해 보이는 외모에도 설마 싶은 생각은 있었어요. 여자들은 스타일에 따라 나이가 천차만별로 보이기 마련이니까요. 그날 어른 만난다고 트위트 재킷에 높은 하의까지 신고 왔기에 나이가 보기보다 들어 보이나 보다 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아, 아직 상우한테 못 들으셨구나. 저 상우보다 7살 많거든요. 올해 35이에요.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 같은 일인지 나이마저 제 딸과 딱 1살 차이였어요. 저도 모르게 아들을 획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제 반응을 본 아들의 여자친구는 제가 못마땅해 한다고 생각했는지 금세 의기소침해지더라고요. 그러게 제가 나이 차이는 미리 말해두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너무 나서 싫으시죠? 이름과 나이마저 비슷한 여자라니
저만 해도 저의 소연이가 바로 떠오르는데 아들이라고 안 그랬을 리가 없어요. 비록 어릴 때긴 하지만 중학생이면 머리는 다 컸을 때고 누구보다 제 누나를 사랑했던 애니까요. 그런 아들이 하필이면 제 누나랑 비슷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여자와 6년이란 긴 세월 동안 연인으로 지냈다니 기분이 너무 이상했어요. 그것도 잠시. 아까의 자신감 넘치던 태도는 어디로 가고 제 앞에서 죄인이라도 된 얼굴로 고개를 숙이는데 문득 제 딸이 아직까지 살아있었다면 이 아이 정도 자랐겠구나 싶어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싫긴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상우가 나한테 이야기해 준 게 없다 보니 아무것도 몰랐어서 그래. 그래서 둘은 어떻게 만났다고? 제가 아무런 사연도 없는 평범한 엄마였다면 어쩌면 당연하게도 20대 후반밖에 안 된 아들이 30 중반이 넘는 나이 많은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결혼시켜달라고 하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반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딸이 지금쯤 이 나이겠거니 생각하니 무턱대고 나이만으로 반대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상우가 하필이면 좋다고 하는 여자가 지 누나랑 비슷한 여자라니. 그동안 아들의 무의식 속에도 누나에 대한 묘한 그리움이 남아있었던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니 어른들 마음에 쏙 들만한 참한 며느리감은 아니었지만 밝고 쾌활한 성격이 마음에 들었어요. 같이 있으면 웃음이 나는 성격이더라고요. 아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 부쩍 유년 시절과는 다르게 밝아졌다고 느꼈는데 여자친구를 만나보니 영향을 많이 받았나 보다 싶을 정도였어요. 무뚝뚝한 우리 집안에 아들의 여자친구 하나 끼어있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지더라고요. 웃음기 없는 남편도 간혹가다 웃음을 한 번씩 터뜨리는데 그런 모습을 본 게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왜인지 모르게 그 아이와 함께 있으면서 제가 그리워하던 옛 시절, 내 가족이 단란하고 화목하게 살던 때가 문득 떠올랐어요. 그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식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그 애가 저희에게 할 말이 남은 듯한 얼굴로 앞을 가로막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너무 즐거웠는데. 아, 혹시 제가 나이가 많아서 좀 싫으셨을까 봐요. 저 상우랑 결혼 허락해 주시면 안 돼요? 그건 지금 바로 대답해 주기가 좀... 허락해 주시면요. 제가 정말 딸 같은 며느리가 되어드릴게요. 아들 하나만 있으셔서 적적하셨을 것 같은데 이왕 며느리 드리는 거 남처럼 서먹한 며느리보다 저처럼 낯도 안 가리고 싹싹한 며느리가 낫지 않으세요? 저 상우 만나고 관리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아무도 이 나이로 안 봐요. 허락만 해주시면 제가 정말 딸이 된 마음가짐으로 효도할게요. 네? 어머님, 아버님. 아휴, 이거 참. 곤란한 척하기는 했지만 속마음은 딸 같은 며느리가 되어드리겠다는 말에 조금 감동을 받았어요. 요즘 나서서 저런 말을 하는 며느리가 어디 흔한가요? 흔하고 안 흔하고를 떠나서 아예 없는 전설의 동물 같은 존재잖아요. 가뜩이나 함께 식사를 하는 내내 딸을 떠올리게 하고 너무나 오랜만에 딸이 살아생전일 때의 식사 분위기가 나서 애틋함과 함께 그리움에 젖어 있을 때였어요. 그럴 때 그런 약속을 들으니 저는 마음이 쉽게 움직이더라고요. 저는 저희 집 며느리가 되고 싶다고 그렇게까지 말하는 어느 귀한 집 따님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나이 많은 게 죄도 아니고 우리 상우도 너에게 끌린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 이건 어른들이 반대한다고 안 될 문제도 아니고
찬성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야. 그냥 너희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거지. 우린 상우가 좋다 했으니 널 만나본 거고 좋은 애라는 건 충분히 느꼈어.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렇게 나이 때문에 중육 들지 마. 둘이 행복하게 잘 살기만 하면 우리는 그걸로 됐다. 어머님, 그렇게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다니 제가 정말 잘할게요.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 남편이 조금 못마땅해하긴 했지만 저와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모양인지 크게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아들은 의견을 굽히지 않았고 그렇게 1년 뒤에 저희는 하나뿐인 아들을 장가보냈죠. 애지중지 키운 자식을 장가보내는 기분은 또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요. 결혼할 때 며느리 쪽 집안 형편은 한부모 가정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다고 알고 있어서 저희 쪽에서 집을 해줬어요.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부동산에 투자해 사둔 집이 2채 정도 있었거든요. 하나는 저희가 실거주용으로 쓰고 있어 다른 집을 1채 줬어요. 요즘은 집값이 너무 높아 자수성가로 내 집 마련하기가 힘들다기에 굳이 귀한 내 자식 사서 고생시키고 싶지 않기도 했고 위치가 저희 집이랑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자주 교류하기도 좋을 것 같아 안성맞춤이었죠. 세상에 어머님, 집이 글쎄 너무 좋아요. 거실도 넓고 방도 3개나 있고 교통편도 너무 좋고 아이 낳고 살아도 될 만큼 너무 좋은데요. 제가 진짜 시부모님 복이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해요, 어머님, 아버님. 신혼집이 마음에 들었는지 며느리도 한바구음을 지으며 고마워하더라고요. 하도 좋아하길래 이사 끝나고 한 번쯤은 초대할 줄 알았는데 소식이 없기에 처음에는 결혼 준비로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신혼여행 다녀와서 저희 집에 인사 왔을 때도 인사치레로라도 집에 초대할 법한데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명절에 저희 남편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죠. 근데 우리가 너희 신혼집을 한 번을 안 가봤구나. 한 번은 너네 어떻게 하고 살고 있는지 가봐야 하지 않겠니? 남편도 나름대로 넌지시 던져본 말인데 예상치도 못하게 며느리가 앉은 자리에서 펄쩍 뛰더라고요. 어머, 저희 아직 정리도 다 못했는데요. 어머님, 아버님 초대하기엔 아직 집이 좀 어지러워서요. 결혼한 지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정리가 안 됐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아, 그래도 살림을 처음 해봐서 그렇게 깔끔스럽지게 못해요. 괜히 지금 오셔봤자 어머님, 아버님 저희 해놓고 사는 거 보면 속 터져서 일손이나 돕게 되실걸요? 제가 아무리 딸 같은 며느리 되겠다고 했다지만 진짜 딸내미 마냥 어머님, 아버님 도움받을 순 없잖아요. 정리할 게 뭐 얼마나 많다고 그러니? 정 일손이 필요해서 그러는 거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만이라도 도와주마. 하긴 둘만 사는 집이니 둘이서만 해결하긴 좀 힘들 수도 있지. 둘 다 일도 하는데 퇴근하면 시간도 체력도 없을 거고. 아니요. 저흰 정말 괜찮아요. 네?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한사코 거부를 하는데 그게 정말 저희를 위해서인지 아니면 저희가 가는 게 싫은 것인지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장장 1년을 제가 사준 제 집에 가보질 못했네요. 물론 아들 새 출발하라고 준 집이니 더 이상 제 집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건 저도 알지만 그래도 처음 결혼할 때 보였던 태도를 생각하면 서운한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티를 내고 싶진 않았지만 주변 친구들이 아들이나 딸 집 가서 대접받고 온 이야기를 들으면 솔직히 부럽긴 하더라고요. 남편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2년 차쯤 됐을 때 반쯤 포기한 상태에서 물어보더군요. 얘야,
주변에 물어보니 아들 사는 집 안 가본 게 우리밖에 없더구나. 너희 그 집 산 지 2년이 넘었는데 초대 한 번을 안 받아봤다는 게 우리도 너희 잘 사는 거 보면서 집 해준 보람이라도 느끼고 싶은데 집도 가까운데 가보질 못하니 좀 속이 상하는구나. 애들 집 해주면서 남편과 약속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절대 애들 앞에서 우리가 집 해준 걸로 유세 부리지는 말자는 거였는데 결국은 남편 입에서 저 말이 나오게 하더라고요. 그동안 집엔 언제 초대할 거냐고 물어도 안 들리는 척 꿈쩍도 않던 며느리가 그래도 마지막 양심은 있었는지 집 해줬다는 말에는 눈에 띄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아, 맞다. 저희도 워낙 사는 게 바빠서 어머님 아버님 초대해야지 했는데 자꾸만 잊어버렸네요. 죄송해요. 다음 주 주말쯤 어떠세요? 집은 정리가 다 된 건 아닌데 정리하고 오시라고 하면 또 한참 걸릴 것 같아서요. 그래. 우리가 뭐 너네 살림이나 지적하려고 가는 건 아니니까 편하게 생각하렴. 고맙다.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 아버님께서 해주신 집인데 당연히 제일 먼저 대접을 해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둔했어요. 앞으로는 자주 초대할게요. 며느리가 살랑거리면서 사과를 하니 또 남편과 저는 금방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첫날은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정리를 안 해놨다는 말과는 달리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고 식탁에는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을 정갈하게 차려놓았더군요. 저희 집은 따로 제사를 지내지 않아서 그때 며느리 음식을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음식을 잘하더라고요. 음식 정말 잘한다. 요리 쪽으로 갔어도 잘했겠어. 음식이 입맛에 맞으시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어머님 아버님 한식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신경 좀 써봤어요. 아이고, 뭘 힘들게 이렇게 음식을 직접 다 하고 오늘은 그냥 편하게 집 구경하고 이야기나 좀 나누다 가려고 했는데 다음부터는 밥은 외식을 하든지 하자. 이러면 너 힘들어서 자주 못 와. 그래도 어떻게 매번 외식을 하겠어요? 오늘은 또 처음 오셨기도 하고 늘 감사한 마음에 한 상 차려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효도해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냥 맛있게 드셔주시면 전 그걸로 행복해요. 말도 어찌나 예쁘게 하는지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아들이 좋은 아내를 만나 오순도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뿌듯했어요. 그 뒤로도 2번 정도 며느리는 저희를 더 초대했어요. 정말 예쁘고 싹싹한 딸이 생긴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매번 저희가 갈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극진히 대접해주는 모습에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아들보다는 며느리 자랑을 하기가 바빴어요. 집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한다더니 역시 상우가 보는 눈이 있네. 아, 난 어제도 우리 며느리랑 한판 했는데 며느리 보기 제일 어려운 건데 정말 좋겠다. 주변 친구들도 입을 모아 부러워했죠. 그날이 오기 전까진 모든 게 그렇게 순조롭게 흘러만 갈 줄 알았어요. 엄마, 어떡하죠? 저랑 누나 둘 다 퇴근이 좀 늦어져서 늦을 것 같은데? 괜찮아, 늦을 수도 있지. 천천히 와. 우리가 먼저 자리 잡고 있을게. 며느리 생일이라고 저희가 비싼 식당을 예약해뒀거든요. 늘 저희를 딸처럼 챙겨주는 모습에 저희도 며느리를 챙겨야겠다 싶었거든요. 인테리어도 고급스럽고 나오는 음식들도 깔끔하니 맛이 좋아서 며느리가 좋아할 것 같아 어렵게 예약한 곳이었어요. 예약자 명을 말하고 예약한 자리로 가는데 그곳이 프라이빗 룸이었거든요. 직원이 안내해준 방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얇은 문지방을 사이에 두고 처음 들어보는 며느리의 카랑카랑한 목소리를 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왜 내 생일까지 어머님 아버님이랑 보내야 하는데 내가 딸처럼 대해준다고 진짜 딸인 줄 아나?
어머님, 아버님, 자꾸 나를 돌아가신 당신 누나로 착각하는 것 같아서 짜증나 죽겠다니까. 내가 집 해준다니까 미쳐서 아무것도 모르고 좋아라 했네. 시댁이랑은 최대한 멀리 떨어져 살아야 하는 건데 조만간 집 팔자. 이 집에서 계속 살다가 나 정말 당신 식구들이랑 혈연되겠어. 소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희미하지만 아들 것이었어요. 아들도 뭐라고 화를 내는 것 같은데 목소리는 잘 안 들렸고 마지막에 스치듯 곧 저희가 도착할 거란 얘기를 한 것만 들렸네요. 며느리는 그 말에 거칠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남편도 저도 벙쪄서 서로를 잠시 마주보다가 남편이 그냥 가자는 제스처를 하더군요. 전 그건 좀 아니다 싶어서 버텼는데 남편 손에 붙들려 식당 입구까지 나왔어요. 아니, 어떻게 예약한 식당인데 이대로 가. 예약금도 걸어놨잖아. 그럼 우리가 괜히 돈 쓰고 욕 먹어야 돼? 그냥 상우랑 시간 보내라고 해. 부부끼리 시간 보내고 싶었는데 우리가 방해한 모양인데 그걸 알고도 마주보고 식사를 하자고? 당신은 밥이 넘어가? 엄마, 아빠, 아까 도착했다면서 안 들어가고 여기서 뭐 하세요? 한참 씨름을 하고 있는데 뒤늦게 도착한 아들과 마주쳤어요. 결국은 룸에 들어와 아무렇지 않은 척 식사를 하는데 정말 남편 말대로 음식이 입에 넘어가질 않더라고요. 저희는 가장 비싼 코스 요리를 사주고 며느리에게 미리 사온 꽃다발을 안겨주었어요. 사실은 용돈도 조금 챙겼었는데 왠지 괘씸한 마음이 들어 용돈 봉투는 도로 백에 넣어뒀네요. 며느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살랑거리며 저희에게 싹싹하게 대해주는데 조금 씁쓸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당연히 시부모가 진짜 부모만큼 좋을 순 없겠지만 저희는 며느리를 진심으로 예뻐했거든요. 나름대로 늘 맛있는 것도 사주고 용돈도 챙겨주고 집도 해줬지만 결국 시댁은 시댁으로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구나 싶어 마음 한켠이 허했어요.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두는 관계로 남는 것이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의 최상의 관계구나. 결론이 남았어요. 그 후로는 며느리에게 먼저 초대해달라는 이야기는커녕 초대를 해줘도 바쁘다는 핑계로 안 간다고 거절을 했어요. 그런 말을 듣고도 가는 건 자존심도 상하고 며느리를 괴롭히는 일이라 생각하니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거절이 몇 번 반복되니 며느리 쪽에서도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6개월쯤 지났을 때였을까요? 갑자기 며느리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저희 조금 있으면 이사 가요. 이사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놀러 오셔야죠. 아들에게도 못 들은 이야기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사? 이사라니? 멀쩡한 집 놔두고 어디로 이사를 간다는 거니? 아, 그게요. 제가 갑자기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요. 안 따라와도 된다고 했는데 기어이 따라오겠다고 해서 같이 가기로 했어요. 포항 쪽으로 가요. 뭐라고? 언제 가는데? 그 말을 듣는데 식당에서 전화하던 목소리가 겹치더라고요. 시댁이랑 멀리 떨어져 살아야지 안 되겠다던 카랑카랑한 며느리의 목소리가요. 2주 뒤에요. 어머님, 다음 주부터는 바쁠 것 같아서 초대하려고요. 그럼 그 집은 어쩌고? 세줘야죠, 어머님. 모처럼 마련해 주신 집인데 그럼 저희가 설마 어디 내놓기라도 하겠어요? 발령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아들에게서도 듣지 못한 이야기에 너무 갑자기 내려버린다는 인상이 더 강했어요. 또 식당에서 들었던 말 때문인지 그냥 도망치듯 내려간다는 인상이 강하더라고요. 그런 걸 2주 전에 말해주니?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결정됐을 때 말해주면 좋겠구나. 어머님, 기분 상하셨어요? 죄송해요. 저는 상우 씨가 다 이야기한 줄 알았어요. 저희 내려가면 자주 놀러 오세요. 여행도 하실 겸요. 또 사근거리는 며느리의 말투를 들으니 속이 쓰렸어요.
며느리라면 누구나 시부모에게는 싫은 척, 좋은 척이란 걸 할 테니 너무 속상해하지는 말아야지 생각했지만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지방에 내려가면 당연히 자주 가고 싶어도 못 가게 되는데 일부러 저러나 싶은 생각이 자꾸만 들었어요. 어쨌든 마지막 초대에는 응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날도 영 찜찜하더라고요. 다용도실에 쓰레기를 버리러 갔다가 배달 음식 봉투가 쌓인 걸 발견했거든요. 그날 며느리가 제일 자신 있다던 갈비찜을 먹었는데 하필이면 배달 음식이 갈비찜집이었어요. 나중에 따로 남편과 시켜 먹어보니 이제껏 며느리가 해줬던 갈비찜과 맛이 똑같더라고요. 힘들면 그냥 배달 음식 시켰다고 했어도 됐을 텐데 저희가 어지간히도 불편했는지 이런 사소한 것에도 거짓말을 했다는 것에 이제는 온갖 정이 다 떨어졌어요. 이렇게 불편하게 마주보고 사느니 차라리 떨어져 지내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였죠. 아들네가 이사가고 난 다음부터는 알게 모르게 서로 괴로울 일이 없으니 좋긴 하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아들 내외와는 거리를 좀 둘 걸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을 보낸 지 1년쯤 넘었을까요? 지방 내려간 후론 아들 통해서만 소식을 전달받고 개인 연락은 끊어지다시피 했던 며느리에게서 웬일로 직접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잘 지내시죠? 그래, 목소리를 오랜만에 듣는 것 같구나. 너는 잘 지내니? 저는 사실은 잘 못 지내요. 어머님, 저 좀 살려주세요. 살려달라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 목소리가 떨릴 때부터 뭔가 불길하다고 느꼈는데 뒤이어 며느리가 전한 소식은 충격적이었어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총 5억의 빚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신혼여행도 유럽으로 한 달 가까이 가 있고 최고급 호텔에서 잤다고 해서 저희 아들이야 착실히 모은 돈으로 했나 보다 했지만 며느리 쪽은 부모 지원도 없고 제대로 된 직업도 없는 상태에서 그 큰 비용을 어떻게 감수했나 싶었는데 전부 빚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처음부터 5억이었던 게 아니라 직업이 변변치 않다 보니 제3금융을 통해 큰 돈을 빌려 이자율이 높다 보니 못 갚고 있다가 5억까지 만든 거라고 했어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정말 한없이 깝깝해지더라고요. 아니, 그럼 일단 내가 준 아파트라도 팔아서 어떻게든 해보렴. 그건 진작에 팔았죠. 그래도 이자가 세서 다 못 갚겠더라고요. 집 팔고 남은 빚만 5억이에요. 저 이거 못 갚으면 남편이랑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진짜 마지막이다 하고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님? 도와주고 싶어도 우리가 뭘 어떻게 해. 5억이 누구 애 이름이니? 그렇게 쉽게 도와줄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 상우 씨한테 들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노후 자금으로 건물에 세 주고 계신다면서요. 시세 찾아보니까 충분히 저희 빚 갖고도 남겠던데 정말 어떻게 안 될까요? 아, 정말 그 말을 들으니 뒷목이 확 땡기더군요. 입이 방정이지. 아들놈은 그런 얘기는 왜 해서 이런 전화까지 받게 만드는 건지 너무 화가 나고 원망스러웠어요. 그건 내가 남편하고 상의를 해볼 문제야.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아, 어머님, 제발요. 한 번만 도와주시면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고 살아갈게요. 네? 제가 그동안 어머님, 아버님 좀 서운하게 해드렸죠. 다시는 그럴 일 없을 거예요. 빚을 지고 살다 보니 마음속이 밝을 날이 없어서 그랬어요. 예전엔 정말 가족처럼 화목하고 좋았잖아요. 네, 어머님. 정말 딸 도와준다 생각하고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놈의 딸 타령. 제 약한 부분을 건든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바보같이 그 말에 또 넘어갔어요.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다. 이 빚 갚고 나서는 다시는 빚 같은 거 내지 말고
제 3금융권 쪽은 쳐다보지도 말고 착실히 살아. 알았어? 다른 건 몰라도 내 아들 인생 망치는 꼴은 못 본다. 상우가 네 빚 갚아주려고 결혼한 건 아니잖니? 네가 친 사고니까 늘 죄책감을 가지고 착하게 살아. 네, 어머님 명심할게요. 그땐 제가 제 상금융권이 이렇게 무섭다는 걸 미처 몰랐어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이 저 살리신 거예요. 결국엔 하나뿐인 건물을 팔아다 5억을 마련해줬네요. 돈을 대신 갚아준 뒤로 며느리는 저희에게 더 친근하게 대해줬지만 그래봤자 전화로 연락하는 게 전부여서 오히려 더 어색해진 기분이 들었어요. 저희로서도 있던 건물을 팔아서 돈을 마련해주는 건 경제적으로 손실도 크고 무리한 결정이었던 만큼 며느리가 마냥 곱게만 보이진 않더라고요. 얼마나 경제관념이 없으면 빚이 5억이 될 때까지 방치했나 싶어서 아들이 걱정되기도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친구들 모임에 나갔는데 갑자기 친구가 이상한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아, 맞다. 아니, 나 요즘 우리 손주 사진 본다고 SNS 배워서 하고 있잖아. 근데 거기서 네 며느리 사진 봤다? 며느리 사진이라니? 네가 프로필 사진에 아들이랑 며느리 사진 많이 해둬서 바로 알아봤지. 아예 똑같은 사진도 있던데? 봐봐. 이 사람 맞지? 친구가 내민 사진 속에는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해외 바닷가에서 일광욕을 즐기는 며느리의 모습이 있었어요. 몇 장 더 넘기고 보니 아들 사진도 있더군요. 믿기지 않는 광경에 사진이 올라온 날짜를 보니 불과 일주일 전이었어요. 빚 갚고 일만 열심히 하고 산다던 애가 이런 사진이라니. 정말 눈이 뒤집히더군요. 나도 이거 하는 방법 알려줄 수 있어? 당연하지. 알려줄게. 저는 그 길로 친구에게 SNS 하는 방법을 배워서 며느리가 운영하는 계정의 사진을 싹 다 훑었어요. 지방에 내려간 시점부터는 아주 자유롭게 외국 사진을 올려놨더라고요. 돈도 없다는 애가 무슨 돈으로 이렇게 여행을 다녔나 싶었는데 생각해보니 저희가 해준 집을 팔았다는 말이 떠올랐어요. 이번에 간 여행도 저가 해준 5억으로 다니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애초에 그 5억이라는 빚이 실제로 있었는지도 의문이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 전 그 길로 포항에 내려갔어요. 주소는 알고 있어서 남편과 함께 연락도 없이 바로 찾아갔죠. 어머, 어머님, 아버님,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주말 저녁이라 그런지 다행히 집에는 며느리와 아들 둘 다 있더군요. 저는 핸드폰을 켜 두 사람 앞에 내밀었어요. 너네 이거 대체 뭐니? 돈 없어서 빚도 못 갚았다는 애들이 해외여행을 다녀? 너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야? 아니면 빚이 거짓말이었나? 어머님, 이건 도대체 어떻게 보신 거예요? 지금 그게 중요해. 이런 여행 가려면 돈 몇백은 깨졌을 텐데 대체 어떻게 다니고 있는 거냐고 묻잖아. 빚 갚고 돈이 조금 남아서 그 돈으로 다녀왔어요. 나중에 5억 꽉 채워서 갚는 게 낫잖아요, 어머님. 애매한 돈이면 나중에 기억도 안 나고요. 그래서 다녀온 거예요. 오해예요, 어머님. 오해는 무슨. 여행을 이번만 간 게 아니더만. 니네 이사 가고 나서는 거의 해외만 돌아다녔던데. 우리랑 가까이 살면 눈치 보여 여행 못 다니니까 아예 눈 피하려고 이사 온 거냐? 제가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한 건지 며느리 태도가 갑자기 싹 바뀌더라고요. 네,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뭐라고? 어머님, 아버님, 아무리 제가 딸처럼 지낸다고 했어도 너무 가까워지라고 하셔서 부담스러웠어요. 진짜 딸 같은 며느리는 없다는 거 모르세요? 그러게 적당히 선을 지켜주셨어야죠. 그런다고 이런 짓을 해? 거짓말 쳐서 이사가고 돈이나 뜯고? 저를 너무 진짜 딸처럼 대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딸처럼 굴어봤어요. 그 돈은 갚을게요. 그럼 되잖아요? 힘이 다 쓴 주제에 웃기고 있네. 너 오늘 한번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나쁜 년을 믿고 돈을 빌려준 내가 바보지.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아버렸네요. 그동안 이 애한테 진심으로 했던 걸 생각하면 속에서 천불이 났어요. 아들과 남편이 뜯어 말려서 겨우 싸움이 종료되었죠. 그렇게 원 없이 며느리 머리채를 잡았는데도 속은 안 풀리더라고요. 너 대체 왜 그랬냐? 쟤는 그렇다 치고 너는 그랬으면 안 되지. 원망할 곳이 없어 아들을 질책하자 아들이 잠시 망설이더니 속마음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몇 번이고 헤어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누나가 너무 매달려서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엄마한테 돈 5억을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는 진짜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엄마. 저 이혼하려고 해요. 뭐? 아직 내 돈 다 받지도 못했는데 이혼? 하더라도 내 돈 다 갚으면 그때 해라. 남남되면 내 건물 판 돈은 어떡하라고? 그 돈 아직 현금으로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제가 이럴 줄 알고 여행은 와이프 카드로 다 결제했거든요. 현금은 놔뒀다가 카드빚 갚자고 얘기해놨거든요. 뭐라고? 저희 여행 다녀온 건 다 와이프 카드 빚으로 남아있어요. 현금은 제가 챙겨뒀으니까 다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이혼할 거예요. 더 이상은 이렇게 사치스러운 사람이랑 못 살겠어요. 아들이 이혼한다는 게 마냥 좋은 일이 아닌데도 웃음이 나더라고요. 아들은 정말로 며칠 있다가 5억을 돌려줬어요. 그리고는 며느리가 순순히 이혼을 안 해준다고 했는지 이혼 소송을 걸었더라고요. 어머님, 상훈 씨 좀 말려주세요. 글쎄 저랑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혼하면 어머님 5억도 그냥 날아가시는 거 아시죠? 저 어머님한테 갚을 빚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 돈은 신경 쓰지 말고 이혼하렴. 더위 둘이 못 살겠다는데 내 돈 때문에 인생을 결정하는 게 말이 되니? 네? 어머님! 상우가 너랑 못 살겠다잖아. 근데 나보고 어떻게 말리라는 거야? 그냥 소송이니 뭐니? 돈 낭비 시간 낭비 하지 말고 얼른 이혼해주렴. 어머님! 어머님! 제가 5억을 돌려받았다는 사실을 알면 이혼을 더 안 해주려고 할까봐 일부러 그 사실은 숨겼어요. 그랬더니 제 쿨한 태도를 이해 못한 며느리가 더 발작을 하더군요. 얼마 못 가 소송 비용의 부담도 크고 했는지 두 사람은 결국 합의 이혼을 했어요. 서울집을 판 돈은 내려가서 살던 그 집으로 거의 다 돌려받게 되었고요. 카드 빚을 본인 돈으로 갚아야 되는 걸 한참 뒤에 알게 된 며느리가 집 앞에도 찾아오고 연락도 하고 난리를 쳤지만 저희도 그 꼴 보기도 싫고 상대하기도 싫어 그냥 이사를 해버렸네요. 아들은 다시 저희랑 지내고 있어요. 다 큰아들이 부모 집에서 부대끼며 사는 게 애잔하기도 하지만 어쩌겠어요. 저런 여자랑 평생 살았다간 더 큰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빨리 정리하는 게 나은 일이죠. 아들 성품이라면 분명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아무래도 어린 시절 겪었던 상처 때문에 친누나랑 닮은 사람을 찾게 되었던 것 같아서 미안하네요. 저와 남편 역시도 아직까지 큰딸에 대한 그리움에서 벗어나지 못해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온 집안 식구들이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잘 해결되어 다행이네요. 아들의 마음을 조금 더 보듬어 줘야겠습니다. 여러분도 배우자 또는 자식의 배우자를 볼 때 좋아했던 누군가가 겹쳐 보인다면 철저히 그 누군가를 떼어놓고 그 사람의 본질만 보세요. 닮은 점이 많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신뢰하고 마음을 줬다가는
저희 가족처럼 큰 코를 다칠 수도 있으니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들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